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수려한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 숲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아이고, 밤마다 대나무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네. 그려. 귀신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 신음 소리 같기도 하고 아무도 그 숲에 들어가 본 사람이 없다지? 이런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게 퍼져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밝은 밤,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홍마님이 그 대나무 숲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아니, 저게 대체 뭐란 말이냐? 홍마님은 대나무 숲에서 본 광경에 깜짝 놀라 그만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건 검은 그림자들이었는데 웬 수상한 사내들이 대나무 숲을 드나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저것들이 분명 도적대는 아닐는지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집안이 위험해질 것이야. 그날 이후 홍마님은 집안을 지킬 힘 좋은 머슴을 구하기 시작했지요. 지금까지 있던 머슴들은 모두 나이 들고 삐쩍 마른 사람들 뿐이라 도적대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봐라, 이번에는 힘 좋고 일 잘하는 머슴을 구해야 하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바우라는 청년이 홍마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일하러 왔습니다요, 마님. 바우는 언뜻 보기에 멍청하고 바보스러워 보였는데 걸음걸이도 어설프고 말투도 시골티가 나는지라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지요. 아이고, 홍마님이 저런 바보를 머슴으로 들이다니. 그려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을란가 몰러. 아이고,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요? 바우가 멍청한 표정으로 되묻자 마을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요. 저기 바우서방, 저기 노인네가 쌀가마니를 혼자 옮기지 못해 반나절을 저러고 있는데 좀 옮겨주시게나. 우린 허리가 시원찮아서 그러이. 알겠습니다요. 제가 또 힘은 세지 말입니다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쌀가마니를 양손으로 잡고 힘을 주던 순간 바우의 바지가랭이가 쭉 하고 찢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보 머슴 바우는 하루에 한 가지씩 매일 어설픈 행동으로 사고를 치니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바보 바우라는 별명까지 붙여줬지요. 하지만 홍마님은 젊은 머슴을 들인 터라 개의치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바우가 들어온 후로 대나무 숲의 이상한 소리가 잠잠해진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최참봉이라는 양반이 홍마님을 찾아왔습니다. 홍마님, 이제는 방영감의 든든한 기둥에 기대어 사시는 게 어떠시오? 들리는 말로는 박영감의 기둥이 장정세못을 한다는데 최참봉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지요. 젊은 마님께서 혼자 보내시기에는 밤이 너무 길고 쓸쓸하지 않소? 참봉 어른, 제 방문 앞에는 아직 서리가 녹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둥 타령이십니까? 게다가 듣자 하니 박 영감님, 댁 기둥은 밤만 되면 휘청휘청 기울어진다지 않습니까? 한창 때에도 시원찮았던 기둥이 무슨... 최참봉이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는 풍산댁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홀로 된 풍산댁은 아름다운 자태와 교태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아이고, 저 풍산댁 때문에 마을 머슴들은 다들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그려 풍산댁 치맛자락만 스쳐도 머슴들은 넋이 나간다는구먼. 듣자 하니 마을 머슴 중에 풍산댁과 배꼽을 안 맞춰본 사내가 없다지 않은가? 그런 풍산댁이 이번에는 바우에게 눈독을 들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젊은 머슴이 궁금했던 것이지요. 바우야, 내 방에 좀 들어와 보겠냐? 한양가 가져온 좋은 차도 있는데. 하지만 바우는 묘하게 거리를 두었지요. 다른 머슴들과는 달랐습니다. 풍산대,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요. 차는 홍마님과 마시는 게 좋을 듯하구만요. 이런 바우의 반응에 풍산댁은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놈이 보통 내기는 아닌 것 같구나.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하녀 월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어 바우를 유심히 살폈지요. 아이고, 참말로 이상하구먼. 머슴이 저리 기품이 있을 리가 있나. 월이는 바우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평소에는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바보 바우라고 놀림을 받다가도 마을 사람들이 없을 때는 하는 행동이 전혀 달랐으니까요. 지게를 치고 나무를 날라도 허리 한번 굽히지 않고 장작을 패도 칼로 두부 자르듯 깔끔하게 패는 것이었지요. 한편 뭐가 아쉬웠는지 이날 저녁에도 풍산댁은 담장 밑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슴께를 훤히 드러낸 채 서 있는데
마치 꽃처럼 탐스러웠지요. 여보시오. 바우 서방. 오늘은 내 방에 들러 술 한잔하고 가시구려. 하지만 바우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풍산대. 그러다 마님 귀에 들어가면 곤란하겠구만요. 아이고, 이 답답한 사내야. 마님이 알 리가 있나. 게다가 풍산대기 바우의 팔을 슬쩍 잡으며 속삭였지요. 어휴, 이리 달 밝은 밤에 홀로 있자니 이불 속이 뜨끈뜨끈해서 잠도 안 오는구먼. 바우 서방이 좀 시켜주시면 좋을 텐데. 풍산댁은 바우의 귓가에 달콤하게 속삭이며 옷고름을 살짝 느슨하게 풀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순간 바우의 눈빛이 달라지더니 마치 호랑이처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요. 다음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 그 말을 몰래 듣고 있던 월이가 뒤에서 빙그레 웃고 있었지요. 내 정체 감추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야. 보통 머슴이 저런 눈빛을 가질 리 없지. 그런데 그날 밤 대나무 숲에서 바우는 어딘가 수상한 사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오.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리는 바우의 말에는 평소와는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마님은 바우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복의 바우야, 어제 대나무 숲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요. 달빛이 고와서 잠시 바람 쐬러 나갔다 왔을 뿐입지요. 요즘 머슴이 달빛 구경을 다 하는구나. 어디 머슴 주제에. 마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우가 마님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요. 아이고, 마님, 바보라고 너무 놀리시면 정말 바보짓을 할지도 모르지요. 머슴인들 어찌 사람 마음이 없겠습니까? 바우는 해실해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님은 처음으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지요. 바보 머슴의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분명 경고 같았습니다. 이놈아 깜짝 놀랬잖느냐? 마님이 손을 들어 바우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우는 번개같이 마님의 손목을 잡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우의 손길이 거칠지 않고 부드럽기가 마치 비단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 손길은. 마님이 놀라서 바우를 바라보는 순간 대나무 숲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또 누구냐?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담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들었지요. 그러자 바우가 마님을 감싸 안으며 외쳤지요. 마님, 몸을 낮추십시오. 바우는 마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는 복면들과 맞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보처럼 보이던 바우의 몸놀림이 마치 춤추듯 우아했지요. 이놈! 내 놈이 그자였구나! 복면들 중 하나가 이를 갈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바우는 이미 그들의 검을 피해 번개처럼 움직이고 있었지요. 마님은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게 정말 우리 집 바보 머슴이란 말인가? 마님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보처럼 굴던 머슴이 단숨에 복면인 5을 때려 눕힌 것이었지요. 여복의 바우야, 방금 그 솜씨는 대체.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엔 꼬장꼬장하던 마님이 처음으로 말까지 더듬는 것이었지요. 이놈이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그런 무술을. 그러자 바우가 다시 그 어리숙한 모습으로 돌아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어찌나 아픈지 방금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구만요. 하지만 이제 마님은 바우의 연기를 눈치챈 듯했습니다. 바우를 유심히 살펴보던 마님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그러고 보니 이복의 바우야, 어젯밤 대나무 숲에서 본 그것은 대체 무엇이더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숨길 것 없다. 어젯밤 대나무 숲에서 내가 검은 도포 차림의 사내와 나누던 이야기, 이 귀로 직접 들었느니라. 마님의 말에 바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또 해실실 웃었습니다. 아이고, 마님도 참, 야밤에 혼자 대나무 숲을 어찌 다니십니까? 도깨비한테 홀릴 뻔하셨구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나무 숲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둥둥둥, 마치 전쟁터의 북소리 같았는데 좀 전에 복면인들이 술을 늘려 다시 침입하려는 듯했지요. 그러자 바우의 얼굴이 순간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마님, 어서 방으로 들어가 계시는 게 좋을 듯하옵니다. 마님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하지만 다리가 덜덜 떨려 제대로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본 바우가 마님을 번쩍 안아들더니 안채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놀란 마님이 작은 비명을 지르며 바우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코끝으로 향긋한 소량이 스쳐갔지요. 마님, 오늘 밤은 문 밖을 절대 나서지 마시고 촛불도 켜지 마십시오. 바우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보 머슴의 목소리가 아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위험 있는 목소리였지요. 저들은 대체 누구냐?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바오는 대답 대신 방문을 닫고는 밖으로 급히 나가버렸고 잠시 뒤 칼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지요. 그리고 이어서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놈을 잡아라! 검은 그림자들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감히 주둔영을 습격한 놈들이. 주둔영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편 마님은 방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바오의 모습이 보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오의 손에는 푸른빛이 도는 검이 들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건 분명 10년 전 그 청룡도. 그때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더니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옛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지요. 아니, 설마. 그때였지요. 월이가 숨을 헐떡이며 마님의 방으로 뛰어들어왔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저 바오가 그래, 말해보거라. 바오가 어쨌단 말이냐? 10년 전 돌아가신 마님의 오라버니이신 영호의 대장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월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고, 바오야. 이제야 알겠구나. 그 눈빛이 어릴 적 늘 마당에서 보던 그 눈빛이었어.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달빛 아래서 바오의 모습이 겹쳐 보였지요. 붓글씨를 쓰던 소년, 오라버니와 아버지를 잃고 사라진 소년, 그리고 지금 자신을 지키려 검을 든 사내의 모습이 그때였습니다. 자, 저기다! 이번엔 놓치지 말아라! 마님, 제 뒤로 서십시오. 바오가 마님을 감싸 안으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월이의 눈빛이 이글거리더니 그 눈빛이 요상하게도 복면인들을 향해 있지 않고 바오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잠시 후 복면들과 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월이가 미끄러지듯 부엌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바오는 순식간에 두어 놈을 쓰러뜨렸지만 자꾸만 더 많은 차들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월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건. 하지만 바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쉬쉬하는 소리와 함께 연막이 피어오르자 월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복면들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연기가 거치고 나서야 바오는 마님의 안위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마님은 다치지 않으셨지만 이상하게도 월이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월이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구나. 좀 전에 어떤 이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 뒤로 보이지 않네. 월이 그 계집이 좀 수상하구나. 마님의 말씀에 바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님. 하필 습격 직전에 월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주물럭거리는 걸 봤습니다요. 아마도.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님은 마당 툇마루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지요. 월이 계집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이람. 그리고 그날 밤 그 복면들은. 마님은 어쩐지 가슴이 답답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오가 대나무 숲 버기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발소리를 죽여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바로 절 뒷산의 운봉 스님이었지요. 어찌 되었느냐? 그날 밤 일에 대해 단서는 찾았더냐? 스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요. 월이의 방에서 이걸 찾았는데. 바오가 꺼낸 것은 붉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그 안에는 조그만 서찰이 들어있었지요. 이것은 박 영감의 도장이 찍힌 것이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스님.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바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월이의 방 다다미 밑에서 군영의 도면도 나왔습니다요. 그런데 그 도면 위에 붉은 점이 몇 군데 찍혀 있는데 그곳이 하필. 설마 5년 전 영호의 대장님이 피살당하신 곳들과 일치한다는 것이냐? 스님의 눈빛이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헌데 이상한 것은 그 도면의 글씨체가 월이의 것이 아니라 그때였습니다. 대나무 숲으로 키가 훤칠한 사내의 그림자가 드려진 것입니다. 아니, 이거 반가운 자리구나. 한밤중에 절의 스님과 머슴이 무슨 밀담을 그리 하시는지요? 바오와 스님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박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영감얼은 이 밤중에 어인일로. 바오가 슬그머니 서찰과 도면을 품 안으로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의 눈빛이 매서웠지요. 이놈아, 뭘 그리 황급히 감추는 게냐? 이리 줘보거라. 박영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손등에 달빛이 비치자 희미한 칼자국이 보였지요.
마침 그때 운봉 스님이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손등의 상처 5년 전 영우이 대장님의 청룡도에 베인 것이 아니오. 박 영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하하, 스님도 참. 이건 그저 며칠 전 사냥을 나갔다가 다친 것을. 그런데 영감님, 상처가 어찌 청룡도에 당한 것처럼 푸른 빛으로 흉터를 남기나이까? 바우의 말에 박 영감의 눈빛이 변했는데 손을 들어 무언가를 하려는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이고, 이렇게 달 좋은 밤에 어찌 남정네들끼리만 모여 계시나요? 풍산댁이었습니다. 아니, 풍산댁이 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풍산댁의 손에도 뭔가 서찰 같은 것이 들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허, 이거 재미있구나. 오늘 밤 이 대나무 숲에 비밀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박 영감이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허리춤에서 칼을 들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풍산댁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지요. 아이고, 영감님도 참 그리 험상궂은 얼굴로 칼자루나 만지작거리시면 어쩌시려고. 제가 들고 있는 이 서찰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던가요? 박 영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월이 계집이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보이진 않았는데 영감께서는 절 앞에 있는 느티나무를 아시는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나무 아래 영우이 대장께서 남기신 물건이 묻혀있다 하더군요. 영감과 외놈들이 주고받은 밀서며. 박 영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가 싶더니 이내 섬뜩한 웃음을 지었지요. 그래. 모든 게 끝났구나. 하지만 내 죽음으로 끝내지 못할 것이다. 이미 외놈들은. 그러더니 박 영감이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운봉 스님이 얼른 달려가 박 영감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런 수라완을 먹었구나. 자결을 했다. 아이고, 이거 참 안타깝구만. 영감님은 가시고 이제 마님은 누구 품에 안기시려나? 풍산댁이 서찰을 살랑살랑 흔들며 웃었지요. 그러자 마님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 계집, 어서 저리 가지 못할까? 애구구 마님도 바우 서방 팔뚝에 그리 꼭 매달려 계시면서 그리 말씀하시면 쓰겄소? 풍산이가 보기에도 그 품이 따숩고 든든해 보이는구만. 마님은 그제야 자신이 바우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바우의 넓은 가슴팍이 눈앞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매, 이게 무슨... 마님이 얼른 떨어지려 했지만 바우는 오히려 마님을 더 꼭 끌어안았지요. 마님, 아직 위험하니 제 품에 계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따뜻하게 울리자 마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계집은 도망가고 이제 마님 혼자시니 좋은 기회라 여기시는 거요? 풍산대, 서찰은 어디서 구한 거요? 바우가 물었지요. 이 서찰 말이오? 서방님이 궁금하시다면 내 방에 들러보시겠소? 밤이 이리 좋은데. 야, 이 뻔뻔한 계집이... 마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풍산댁은 약을 올리며 대답했지요. 마님, 혹시 모르시나 보오? 바우 서방 물건이 얼마나 장한지. 마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우의 품에서 벗어나려던 마님이 오히려 바우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마님. 그러니까 이건 그저 추워서... 마님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애구구, 이거 보시오. 마님이 어찌 그리 수줍으신지. 풍산이는 서방님 품에 안겨봐서 다 알지요. 얼마나 단단하고 뜨끈한지. 이 계집이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요? 이 서찰만 봐도 알 텐데. 바우 서방 보시겠소? 박영감님이 왜 그리 급하게 돌아가셨는지. 바우가 풍산댁을 노려보았습니다. 풍산대, 그 서찰에 뭐가 적혀 있는 거요? 에이, 궁금하시면 와서 보시지라. 내 방은 늘 문이 열려있구만. 풍산댁이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올리며 걸어가는데 그 걸음걸이가 꼭 봄날의 나비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바우의 품에서 더욱 꼭 달라붙었지요. 저 계집을 따라가면 안 된다. 마님. 바우야, 너는 내 옆에만 있어야 하는 거야.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마님은 깨달았지요. 자신의 마음이 바우에게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아이고, 저런. 이거 참 가슴 따뜻한 광경이구만. 풍산댁이 킥킥 웃으며 서찰을 품에 넣었습니다. 참말로 재미지구만. 월이 계집은 박 영감과 놀아나고 마님은 머슴에게 마음을 뺏기실 줄이야. 방금 영감님 편이라고 하셨소? 풍산댁이 얼굴을 살짝 가리며 돌아섰습니다. 자, 이제 풍산이는 이만 물러가야겠구만. 헌디, 밤마다 대나무 숲에서 들리던 그 신음소리. 그게 바로 월이 계집하고 영감님이 만나는 소리였다는 걸 아시고는 계시겠지요? 풍산댁의 말에 마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풍산댁,
그러면 월이 계집이 이 모든 일을 뒤에 아이고, 마님도 참. 영감님이 왜 그리 급하게 자결을 하셨겠소? 이제야 자기 죄를 털어놓을 때가 됐다 싶어서. 그때 풍산대기 서찰을 살짝 꺼내 흔들었는데 달빛에 어렴풋이 비치는 서찰의 끝자락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저 도장은 바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자 풍산대기 또다시 킥킥 웃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그리 무섭게 보시면 어쩌겠소? 풍산이 방에 오시면 이 서찰 말고도 더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다오. 이 계집이 무슨 마님이 발끈하려는데 그때였습니다. 대나무 숲 깊은 곳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 풍산대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안색이 변하더니 후다닥 치맛자락을 날리며 달아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시간이 늦었구만. 풍산이는 이만. 저기 봐라! 풍산대기 도망간다! 마당 너머에서 월이를 쫓던 포졸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나무 숲을 휘감던 횃불빛에 풍산대기 놀라 도망간 그날 밤 바우와 마님은 풍산대기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남의 방을 뒤지자니 일이 떨리는구만. 마님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 보자. 이것이 바우가 서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감님, 이제 영호위 대장의 누이를 차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니 이건 오라버니의 친필이잖아. 서찰 뒤편에는 영우이 대장이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누이야, 나는 박 영감의 큰 음모를 알아냈다. 그자가 외적과 내통한 정황. 아이고 매, 이런 내용이. 마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자 바우가 마님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바우야. 하지만 그때 방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거기 누구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이었지요. 이런, 세상에, 월이 내가 살아있었던 거였어? 월이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마님. 그리 점잖은 채 하시더니 한밤중에 머슴과 단둘이 남의 방을 뒤지고 계십니까? 그러더니 월이가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라버니를 해쳤다고 했지. 그런데 왜 박영감과 붙었느냐? 영감님은 제가 어릴 때 고아인 저를 거둬들이시고 저와 함께 살겠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그 전에 영호위 대장님을 해쳐달라고. 월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영감님은 갑자기 마님과의 혼인에 관심을 갖더니 이 계집은 버리고 이제는 자결까지 하시다니. 이제 보니 마님도 영감님도 모두가 저를 이용한 것이었어요. 이럴 바에야. 단검을 휘두르는 월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님도 저도 이승에서는 모두 벌 받아 마땅하지요. 월아 멈추거라. 마님이 놀라 소리쳤지만 바우가 재빨리 마님을 감싸 안으며 창가로 피했습니다. 월이의 단검이 허공을 갈랐지요. 월이, 잠깐. 마님은 애초에 박 영감과의 혼인을 원치 않으셨다. 바우의 외침에 월이의 동작이 멈칫했습니다. 거짓말. 그럼 왜 영감님이? 당신이 속은 거다. 박 영감이 자기 죄가 탄로날까봐 널 이용한 것이지. 그 순간 월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에서 단검이 떨어지며 덜그럭 소리가 났지요. 거짓말이겠지. 영감님이 나를. 그때였습니다. 풍산댁이 숨차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봐요. 월이, 이것 좀 보시겠소? 풍산댁의 손에 들린 건 다른 서찰이었습니다. 영감님이 자결하시기 직전에 쓰신 마지막 편지요. 당신이 이용당한 진짜 이유가 적혀있구만. 월이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습니다. 월아, 너를 속여 영호위 대장을 죽이게 한 것은 나의 큰 죄이다. 대장이 왜군과의 내통을 밝혀낼 것 같아 급히 손을 써야 했다. 너는 그저 나의 칼이 되어주었을 뿐. 월이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감님은 왜군과 내통했단 말이오?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를.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우가 마님의 어깨를 꼭 잡아주었지요. 그렇습니다. 마님, 영호위 대장님이 박 영감의 반역을 밝히려 하셨기에 그래서 박 영감이 월이를 꿰어.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월이가 갑자기 단검을 다시 집어들었지요. 이제야 모든 걸 알았지만 난 이미 손이 피로 물들었소. 아님, 나리께 못다 한 마지막 청이 있었는데. 순간 월이가 마당으로 달려나가 절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어라. 마님의 비명이 울려 퍼졌지요. 모두가 절벽 끝으로 달려갔지만
월이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침묵 속에서 풍산대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고로 사람이란 게 한번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돌이킬 수가 없는 법이지요. 월이가 사라진 그날 밤, 마님은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먹먹했지요. 월아, 너도 가여운 신세였구나. 그때 방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주무시옵니까? 바우의 목소리였지요. 마님이 문을 열자 바우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요. 풍산댁이 가져온 서찰들, 영감님과 외장들이 주고받은 편지들, 조정에서도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바우야, 아버님과 대장님의 원수를 갚았으니 이제 이 바우는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요. 마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이냐. 마님, 실은 이 바우의 가슴 속엔 오래전부터 마님밖에 없었습니다요. 어릴 적 마당에서 처음 배웠을 때부터. 나도 그랬단다. 마님이 바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비추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하의 명이시다. 강바우에게 충의와 지략을 인정하사 정삼품 어모장군의 직첩을 하사하노라. 마님과 바우가 깜짝 놀라 마당으로 뛰어나갔지요. 아이고, 하늘도 무심치 않으시구나. 마님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고 이제 바우는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가 된 것이지요. 마님, 이제 당당하게 마님 곁을 지키겠습니다요. 이렇게 바우는 어모장군이 되었고 얼마 뒤 마님과 혼례를 올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놈의 입이 거칠어서 이제는 장군님이라 불러야 하는 걸 잊고 있었구만. 풍산댁이 혀를 찼습니다. 그러자 바우가 웃으며 말했지요. 풍산대, 그간 서찰을 모아두셨다가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요. 에구, 고마워하실 거 없지라오. 그저 이 풍산이가 똑똑해서 영감님 수작을 눈치챘던 것뿐이지요. 그런데 내 방에는 언제 한번 놀러 오실 거요? 야, 풍산댁 이것이 또 꼬리를 흔드네.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우와 마님은 이후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견이수명이라 했답니다. 위험을 보고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지요. 바우는 영우이 대장과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마님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충성심과 의리는 결국 진실을 밝히고 사랑을 이뤄냈지요. 옛말에 진심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의리를 먼저 생각하고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참된 정신이 아니었을까요? 경상도 깊은 산골, 안개가 자욱한 새벽녘이었습니다. 덕세라는 엿장수가 무거운 여트를 어깨에 메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고 있었지요. 엿 사세요. 달고 맛있는 엿. 덕세의 엿가위 소리가 적막한 산골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지요. 벌써 3년째 엿장수를 하고 있는데 정작 엿은 거의 팔리지 않았거든요. 또 하나도 못 팔았구먼. 덕세는 한숨을 푹 쉬며 엿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덕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진짜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단순한 엿장수가 아니라 전직 한의원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셨지. 덕세야, 세상에는 천하의 명약이 숨어 있다. 그것만 찾으면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을 게다라고. 덕세의 아버지는 평생 불로불사의 영약을 찾던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죽었는데 덕세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 영약의 재료가 되는 희귀한 약초들을 찾아 전국을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달도 헛수고였구나. 그놈의 오행초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덕세 형님. 돌아보니 동네에 총각 춘돌이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춘돌아, 무슨 일이냐? 형님 큰일 났소.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숨이 넘어갈 것 같소. 뭐라고? 어서 가보자꾸나. 덕세는 서둘러 춘돌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춘돌이 어머니는 과부로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고생하고 있었지요. 어머니, 정신 차리시오. 춘돌이가 울부짖고자 덕세는 재빨리 맥을 짚어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로가 아니로구나. 도끼가 돌고 있어. 형님, 도끼라고 하셨소. 그렇다. 누군가 독을 탔거나 아니면 독초를 잘못 먹었거나. 덕세는 즉시 침을 놓고 해독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해독제를 만들려면 특별한 약초가 필요한데 마침 덕세의 여틀 안에 그 약초가 들어있었거든요. 형님은 엿장수인데 어떻게 이런 약초를 가지고 계시오? 춘돌이가 의심스러워하자 덕세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아버지께서 민간요법을 조금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정말 귀한 약초 아니요? 이런 걸 엿장수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춘돌이가 계속 캐묻자 덕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엿장수가 아니라는 게 너무 티가 났거든요. 춘돌아, 지금은 내 어머니가 중요하지 않으냐? 나중에 설명해 주마. 다행히 춘돌이 어머니가 깨어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어머니, 춘돌아, 내가 어떻게 된 거냐? 덕세 형님이 살려주셨소. 춘돌이 어머니는 덕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소. 덕세 씨. 그런데 엿장수가 어떻게 이런 의술을 알고 계시오? 덕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이것저것 배운 게 있습니다. 그런가요? 춘돌이 어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춘돌이가 덕세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어머니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형님, 그런데 솔직히 말씀해 주시오. 형님 정체가 뭐요? 춘돌이가 진지하게 물어보자 덕세는 춘돌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말을 이었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나는 의원이다. 역시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엿장수 행세를 하고 있어. 특별한 목적이요. 덕세는 망설이다가 일부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희귀한 약초를 찾고 있거든. 아, 그런 사정이 계셨군요. 춘돌아,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알겠지? 알겠소, 형님. 비밀로 하겠소. 그 다음 날 덕세는 새로운 마을로 향했습니다. 춘돌이가 배웅해 주었어요. 형님, 조심히 다녀오시오. 그래, 춘돌아. 어머니, 잘 모셔라. 그렇게 몇 날을 걸어 덕세가 도착한 곳은 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을에 남자가 한 명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라, 여기가 어떤 마을이지? 덕세가 마을 입구에서 엿가위를 울리자 집집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남정네다. 얼마 만에 보는 사내야. 어디서 오셨나요? 여자들이 우르르 나와서 덕세를 둘러싸자 덕세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엿장수요. 그때 한 여인이 앞으로 나섰는데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미인이었지요. 어서 오세요. 저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옥분이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믿고 따라줘서 대소사를 돌보고 있지요. 덕세는 옥분이를 보는 순간 엿가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런 산골에 이렇게 고운 분이 있다니. 덕세는 괜히 목청을 가다듬고 어깨를 펴며 서 있었지요. 아, 네. 저는 덕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왜 여자분들만 계시는지요? 옥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희는 모두 과부들이 일합니다. 3년 전에 큰일을 당해서 남편들을 모두 잃고 이렇게 모여 살지요. 아, 그런 일이? 덕세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과부촌이라. 그럼 소문이 맞는군. 이제 슬슬 약초들을 찾아봐야겠어. 그래서 저희만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지요. 하지만 남자 손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서 늘 고생하고 있답니다. 무슨 일들인지요? 지붕수리, 무거운 건 나르기, 농사일 등 여자 힘으로는 힘든 일들이 많지요. 덕세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문대로 이 마을에 머물면서 약초를 찾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소. 정말요? 하지만 저희들은 돈이 없답니다. 돈은 괜찮소. 대신 밥 한 끼만 주시면 되겠소. 과부들이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엿장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얼굴도 미남이시고 힘도 좋게 생기신 분이 마음도 어찌 이리도 착하실까? 그날부터 덕세는 과부촌에서 온갖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주변 산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찾았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과부들이 덕세에게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세 씨, 오늘은 우리 집 장독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덕세 씨, 저희 집 문짝이 삐걱거리는데 먼저 좀 고쳐주세요. 과부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덕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덕세는 하루 종일 일한 몸을 씻으려고 마을 냇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지 뭡니까? 아, 시원하다.
덕세가 우통을 벗고 목욕을 하는데 숲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것 좀 봐. 세상에 저런 장대한 물건은 내 평생 처음 보네. 아이쿠야, 무서워라. 저것이 남정네 것이요? 아님 고목나무요? 한 번만 만져보면 소원이 없겠네. 쉿, 소리 내지 마. 들킬라. 과부들이 몰래 숨어서 덕세의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우리 죽은 남편은 저거에 비하면 콩나물이었어. 아이고 요거사. 그럼 지금껏 콩나물 맛만 보고 살았구나? 이년아, 이년은? 이년 서방은 메뚜기 다리처럼 얇았다고 소문이 자자했구만. 그려. 그런데 저런 걸로 밤일을 한다면 어떨까? 야, 상상만 해도 다리에 힘이 빠진다. 과부들은 킬킬거리며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덕세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 양반 혼자 살기 참 아깝네. 맞아.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낚아챌까? 옥분이가 제일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옥분이 그것도 오늘 따라왔으면 좋은 구경했을 텐데 아까워서 어쩌누? 며칠 후 옥분이 집에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덕세 씨, 죄송한데 우리 집 지붕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지요. 덕세는 옥분이 집 지붕에 올라가서 열심히 고쳤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옥분이는 안에서 덕세를 바라봤지요. 저런 든든한 남자가 집에 함께 있으니 마치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 같네. 아유, 저 엉덩이랑 허벅지가. 지붕을 다 고친 덕세가 내려와서 말했습니다. 다 고쳤어. 이제 비가 새지 않을 거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겠소? 괜찮아요. 다들 이해할 거예요. 이런 비에 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옥분이는 덕세의 젖은 옷을 벗겨주며 말했습니다. 옷이 다 젖었네요. 이거 말리고 계세요. 고맙소. 덕세가 윗옷을 벗자 옥분이는 그의 탄탄한 몸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듬직하시네요. 그런가요? 옥분이가 수건으로 덕세의 등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덕세도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옥분 씨. 네, 당은 정말 아름다우시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냥 시골 과부일 뿐이에요. 아니요. 정말 아름답소. 덕세가 옥분이의 손을 잡자 옥분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덕세 씨, 저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어요. 정말 외로웠고요. 나도 마찬가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까워졌습니다. 옥분이가 덕세의 가슴에 손을 대자 덕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덕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옥분이. 덕세 씨. 그때 갑자기 옥분이가 덕세의 아래쪽을 만졌는데 어머, 과부들 소문이 맞았네요. 무슨 소문이요? 이런 건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서 누우세요. 옥분이가 대담하게 말하자 덕세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과부가 되고 나서 이런 걸 본 게 처음이에요. 호기심이 생기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옥분이는 덕세를 첨함이 평상으로 밀어냈습니다. 옥분이 정말 괜찮소? 괜찮기는 무슨. 벌써 이렇게 젖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비가 내리는 처마 밑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옥분이는 처음 느끼는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었지요. 그 후 며칠 동안 덕세는 다른 과부들과도 미묘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덕세 씨, 오늘은 우리 집에서 저녁 드세요. 아니야, 우리 집에서 드세요. 과부들이 덕세를 두고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덕세 씨는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글쎄요. 모든 분들이 다 좋습니다. 덕세의 애매한 대답에 과부들은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 밤 과부 춘자가 덕세에게 다가왔습니다. 덕세 씨, 제 어깨가 너무 아픈데 좀 주물러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요. 덕세가 춘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데 춘자가 은밀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지요. 아, 거기에서 조금 더 아래요? 이쪽이요. 아니, 조금 더 아래요? 그때 춘자가 덕세의 손을 잡고 엉덩이에 손을 가져다 대자 덕세는 자신도 모르게 콱 움켜쥐었는데 아, 시원해요. 춘자는 덕세의 손길에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덕세 씨, 저도 옥분이처럼 그런 걸 해볼 수 있을까요? 아,
아니, 춘자 씨. 한 번만요. 그렇게 덕세는 여러 과부들과 은밀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약초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이런 식으로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약초를 구할 기회가 올 거야. 한편 과부들은 덕세의 진짜 목적은 모른 채 덕세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은 것처럼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드디어 덕세가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오행초 아닌가? 저건 현삼이고 세상에 이런 귀한 약재들이 널렸구나. 덕세는 흥분했습니다. 이런 귀한 약재들이 있다면 아버지가 평생 찾으셨던 불로불사의 영약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과부들 몰래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더 친해져서 기회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옥분이가 덕세를 찾아왔습니다. 덕세 씨,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신지요? 엿장수인데 왜 엿은 하나도 안 팔고 일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옥분이가 날카롭게 물어보자 덕세는 식은땀을 흘렸지요. 그게 엿보다 사람들을 도우는 게 더 좋아서 그렇소. 정말 그뿐인가요? 옥분이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럼 엿 하나 먹어볼까요? 옥분이가 갑자기 엿을 달라고 했습니다. 덕세는 어쩔 수 없이 엿을 내줬지요. 그런데 옥분이가 엿을 입에 넣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엿에서 약초 냄새가 나는데 그럴 리가. 분명히 약초 냄새예요. 혹시 엿에 약을 넣으신 건 아니에요? 덕세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사실 엿을 만들 때 습관적으로 약재를 조금 넣었거든요. 그게 몸에 좋으라고 인삼 가루 낸 것을 조금 넣었소. 인삼. 이건 인삼 냄새가 아닌데요. 제가 약초에 대해 좀 알거든요. 옥분이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덕세는 식은땀을 줄줄 흘렸는데 그런데 때마침 갑자기 마을 밖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죠? 옥분이 무서워했습니다. 요즘 밤마다 저런 소리가 나요. 그리고 우리가 기르는 닭들이 자꾸 없어져요. 혹시 늑대나 곰이 아닐까요? 덕세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확인해 보겠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소. 조심해서 갔다 오리다. 그날 밤 덕세는 홀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짐승을 확인하는 것보다 약초를 더 찾아보려는 속셈이었지요. 이참에 오행초를 더 찾아볼까. 덕세가 조심스럽게 산을 오르고 있는데 정말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짐승이 있구나. 덕세가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곰 한 마리가 덕세가 찾던 귀한 약초들을 뜯어먹고 있었던 것이죠. 저 귀한 약초를. 덕세가 소리치자 곰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곰이 덕세를 향해 달려들자 덕세는 기겁해서 도망쳤는데 그만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곰이 바로 뒤까지 쫓아왔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덕세가 절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곰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덕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놀랍게도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 혹시 의원 아니야? 곰이 말을 하다니. 나는 곰이 아니라 사람이다. 산신령의 저주를 받아 곰이 된 거지. 덕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진짜 사람이시오? 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름은 철봉이다. 원래 이 지역 현감이었는데. 철봉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탐욕스럽고 부패한 현감이었지요. 특히 과부들을 괴롭히는 일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들이 부역에 나간 사이에 젊은 과부들을 농락하려 했어. 그리고 세금을 핑계로 괴롭히고 밤에 찾아가서 정말 짐승 같은 짓을 하려고 했지. 그래서 산신령의 저주를 받으신 거군요. 그렇다. 하지만 산신령께서 한 가지 희망을 주셨어.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우는 선량한 의원을 만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이 산에 계신 거요? 선량한 의원을 기다리시려고. 맞다. 산신령께서 이 산에서 기다리라 하셨거든. 그런데 약초를 자꾸 먹는 건 곰의 본능 때문이야. 어쩔 수가 없어. 혹시 당신이 의원은 아니겠지? 철봉이 희망적으로 물어보자
덕세는 고민에 빠졌지요. 사실은 의원이요. 정말이냐? 그렇소. 하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전국을 돌며 공부하고 있소. 철봉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하지만 저는 아직 아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선량한 의원이야. 과부촌 사람들을 도우는 걸 봤거든. 그걸 보고 계셨군요. 매일 밤 지켜봤다. 너의 선한 마음을 봤지. 아니, 잠깐, 너 혹시 이곳의 약초를 노리고 있는 거냐? 철봉이 갑자기 의심을 하자 덕세는 깜짝 놀랐지요. 그게 너의 진짜 목적이 뭐냐? 솔직히 말해라. 덕세는 어쩔 수 없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불로불사의 영약을 만들려고 하오. 그래서 희귀한 약초를 찾아다니는 거요. 역시 그렇군. 너도 결국 욕심쟁이였어. 하지만 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우려고 했소. 그건 거짓이 아니오. 그럼 증명해봐라. 내가 정말 선량한 의원인지. 어떻게 증명을 하란 말이오? 나를 구해주는 거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철봉이 말했습니다. 과부촌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진심으로 나를 용서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저주가 풀린단다. 과부촌 사람들이요? 그렇다. 그런데 내가 현감일 때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거든. 남자들을 모두 위험한 구역에 내보낸 것도 나야. 거기서 사고가 나서 한꺼번에 죽었지. 덕세는 놀랐습니다. 철봉이 바로 과부들의 원수였던 거였지요. 그런데 과부들이 과연 용서해 줄 것 같소? 그건 모르겠다. 하지만 시도해봐야지. 그런데 너에게도 시험이 있다. 내게 말이요? 내가 정말 선량한 의원이라면 불로불사의 영약보다 사람들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길 거야. 과연 그럴 수 있겠냐? 덕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덕세는 과부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할 일이 있소. 과부들이 모여들었는데 옥분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덕세를 바라봤지요. 역시 뭔가 숨기고 있었군요. 죄송하오. 나는 사실 의원이오. 의원이라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그 이상한 소리의 정체를 확인했소. 과부들이 긴장했습니다. 정말요? 뭐였어요? 곰이었소. 하지만 그냥 곰이 아니라 말을 하는 곰이었소. 말을 하는 곰이라고요? 그렇소. 그리고 그 곰이 자신은 원래 사람이었다고 했소. 이름이 철봉이라고. 그 순간 과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철봉이라고 했어요? 그렇소. 그놈이 아직 살아있다고요? 옥분이가 분노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바로 그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다른 과부들도 화를 냈지요. 그놈이 남편들을 모두 위험한 구역에 내보냈거든. 거기서 사고가 나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용서해달라고? 과부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알고 있소. 하지만 뭐요? 그분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소. 그리고 저주를 받아서 이미 충분히 벌을 받으셨고. 뉘우친다고 죽은 남편들이 돌아와요? 아니요.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를 뿐이요. 그때 옥분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잠깐 덕세 씨, 당신 진짜 목적이 뭐예요? 뭐라고 하셨소? 당신도 결국 이 산의 귀한 약초가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용하려는 거 아니에요? 옥분이가 핵심을 찌르자 덕세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역시 그렇군요. 처음부터 수상했어요. 엿장수가 그런 의술을 알 리가 없잖아요. 다른 과부들도 덕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속인 거예요? 믿었는데. 여러분 죄송하오. 처음에는 정말 약초가 목적이었소. 과부들이 실망했습니다. 역시 남자들은 다 똑같아. 우리를 이용만 하려고.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세요. 그때 한 과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들 조용히 해봐. 철봉 현감일은 그렇다 쳐도 일단 지금은 덕세 씨 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덕세 씨가 설령 처음에는 다른 목적이었다 해도 지금은 어떨까? 무슨 말이야, 춘자야. 덕세 씨가 우리를 대했던 모습을 보면 진심 같았어. 그리고 우리들 모두 덕세 씨를 좋아하지만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옥분이 내가 더 덕세 씨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
다른 과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냥 이용만 하려던 사람이라면 저렇게까지 할까? 우리 각자와 그런 관계까지 가졌는데, 그리고 옥분이 너 덕쇠 씨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때 옥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춘자 말대로 사실 저는 덕쇠 씨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덕쇠 씨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춘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옥분아,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게 있어. 뭔데? 과부들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춘자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옥분아,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해? 물론 기억하지. 남편들을 잃고 갈 곳 없던 우리를 내가 다 받아줬잖아. 다른 과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옥분이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내가 먼저 이 마을에 와서 터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어. 음식도 나눠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옥분이는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과부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했어. 뭘 결정했는데? 덕수 씨는 내가 가져야 해. 옥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우리도 덕수 씨를 좋아하지만 내가 더 먼저였고 더 깊이 빠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은인인 내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해. 춘자가 옥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옥분아, 덕수 씨와 행복하게 살아. 그게 우리 소원이야. 정말 괜찮아? 괜찮기는 무슨, 우리가 응원한다고. 과부들의 말에 옥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본 덕쇠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을 보니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이 부끄러워졌지요. 잠깐만 내 말 좀 들어주시오. 덕쇠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약초가 목적이었소. 하지만 여러분과 지내면서 마음이 바뀌었소. 약초보다 여러분이 더 소중해졌소. 특히 옥분이 당신을. 덕쇠가 옥분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소. 옥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포기하겠소. 당신이 더 소중하오. 불로불사의 영약 따위보다 당신과 함께 사는 게 더 소중하오. 덕쇠는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약초는 포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소. 아버지의 유언보다 당신들이 더 소중하오. 과부들은 덕쇠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철봉에 대한 분노는 남아있었지요. 그럼 철봉 그놈은 어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정해주시오. 저는 여러분 뜻에 따르겠소. 과부들은 밤새 회의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이가 덕쇠를 찾아왔습니다. 덕쇠 씨, 결정했어요. 어떻게 하시기로요? 일단 그놈을 직접 봐야겠어요. 정말로 뉘우치는지. 좋은 생각이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오? 당신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한다면 평생 이 마을에 머물겠다고 맹세하세요. 맹세하겠소. 그리고 저와 혼인해 주세요. 정말이오? 이런 저를 받아주시겠다고? 네. 그런데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초를 포기하실 수 있으세요? 덕쇠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의 평생 소원이었던 불로불사의 영약. 하지만 옥분이를 보니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지요. 포기하겠소. 당신이 더 소중하오. 그날 산에서 철봉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과부들이 모두 모여서 철봉과 대면했지요. 그런데 거대한 곰의 모습으로 나타난 철봉을 보고 과부들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정말 철봉, 현감이 맞소? 옥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맞다. 나는 현감이었던 철봉이다. 너희들에게 못할 짓을 한 그 철봉이야. 곰의 모습이지만 사람의 말을 하니 더욱 기괴했습니다. 저놈이 정말 그놈이야. 한 과부가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남편을 죽인 원수. 우리를 농락하려 했던 짐승. 과부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철봉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소.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아니다. 내가 평생, 아니, 내가 사람으로 돌아간다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너희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어.
여러분,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갖고 있어. 철봉 어른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니 덕세 씨, 당신은 당해보지 않아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옥분이가 화를 냈습니다. 그 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그때 한 늙은 과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진정들 해보자. 복수를 한다고 해서 죽은 남편들이 돌아오나? 할머니. 그리고 저놈도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잖아. 사람에서 짐승이 되어서 3년이나 산에서 살았어. 과부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머니 말씀도 맞지만,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때 철봉이 산신령의 허락으로 갑자기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중년의 남자 모습으로 나타난 철봉이 모든 과부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소. 내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소. 철봉은 머리를 바닥에 찌우며 사죄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났지요. 그만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아우, 내가 그대들에게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마땅하오. 하지만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철봉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동굴에 내가 숨겨둔 것이 있어. 과부들이 의심스러워했지만 덕세와 함께 철봉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동굴 안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온갖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과부들이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내가 현감으로 있을 때 부정하게 모은 돈이오. 이 모든 것을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싶소. 이렇게 많은 돈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토지 문서도 여기 있소. 이것도 모두 여러분 것이오. 철봉은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뉘우치는 거예요? 그렇소. 지난 3년간 매일매일 후회했소.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었소. 철봉의 진심에 과부들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들이 죽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제가 평생 속죄로 갚겠소.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서라도 반드시 갚겠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서 산신령이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겉모습은 70대 노인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 목소리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지요. 철봉아,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구나. 탄신령님. 그리고 이 선량한 과부들아, 너희들도 용서의 마음을 보이고 있구나. 과부들이 떨며 절했습니다. 이제 시험의 시간이다.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어라. 산신령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철봉아, 내가 정말 변했다면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무슨 시험입니까? 내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첫째는 원래대로 돌아가서 편안히 사는 것. 둘째는 이 과부들을 위해 평생 고생하며 사는 것이다. 철봉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좋다. 그럼 과부들아, 너희들도 선택해야 한다. 철봉을 용서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과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오랜 고민 끝에 마침내 옥분이가 입을 열었지요. 저희는 용서하겠습니다. 정말이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말로 평생 우리를 위해 일하겠다고 맹세해 주세요. 철봉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맹세합니다. 평생 여러분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다시 번개가 치자 철봉의 저주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내 몸이 왜 이렇지? 덕세가 자신의 몸을 만져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덕세야, 내게도 상을 주겠다. 내가 불로불사의 영약을 포기하고 진정한 사랑을 선택했으니 그 대신 더 큰 선물을 주마. 무슨 선물입니까? 내게 천하제일의 의술을 주겠다.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말이다. 덕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 능력은 오직 남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든 갈등이 해결되었고 한 달 후 덕세와 옥분이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혼례를 올렸지요.
본래 첫날 밤 옥분이가 덕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처음이 아닌데 괜찮을까요? 무슨 소리요? 나에게는 당신이 첫사랑이요. 정말요? 정말이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이기도 하고. 덕세가 옥분이를 부드럽게 안아주자 옥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부끄러워요. 아름다운 내 아내, 부끄러워할 것이 뭐가 있어. 여보, 제가 너무 적극적인 건 아니겠죠? 무슨 소리요? 당신의 그런 모습이 더 사랑스럽소. 정말요? 과부라서 경험이 있어도 괜찮은 거죠? 서툰 것보다야 경험이 많은 게 더 좋지 않소? 옥분이가 웃으며 덕세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의 첫날 밤은 달처럼 고요하고 꽃처럼 아름다웠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 덕세가 늙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참 신기한 인생이었구먼. 엿장수로 시작해서 의원이 되고 과부와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던 자신을요. 여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 없으세요? 옥분이가 물어보자 덕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전혀 없소. 오히려 감사하지. 뭘 감사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이 마을이 있어서, 도울 사람들이 있어서. 옥분이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당신을 만날 수 있었어. 마침내 덕세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옥분이와 다른 과부들도 모두 나이가 들어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요. 부인, 저 먼저 갑니다. 임종을 앞둔 덕세가 옥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저도 같이 데려가세요. 아니요, 부인은 좀 더 즐기다 천천히 오시오. 내가 먼저 가서 좋은 집도 짓고 좋은 약초밭도 갖고 놓고 기다리겠소. 준자야, 다른 과부님들 그동안 고마웠소. 우리야말로 고마웠어요. 덕세 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고마웠소. 덕분에 행복한 인생이었소. 덕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철봉도 평생 성실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요. 과부들은 그를 덕세 옆에 묻어주었어요. 철봉 어른도 마지막에는 정말 좋은 분이 되셨어.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지. 옛말에 선행선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행동에는 착한 보답이 따른다는 뜻이지요. 우리도 덕세처럼 진정한 사랑을 위해 욕심을 버릴 수 있고 철봉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세상은 어려운 곳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간다면 조금 더 따뜻한 곳이 될 테니까요. 달콤한 엿처럼 우리의 마음도 달콤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아이고, 참말로 세상에나. 그 마을 과부들이 모여 마당에서 빨래를 하다가 그만 덕칠이의 성난 것을 보고 말았다지요. 그런데 그 물건이 죽복만 하다니까요. 한 과부가 그만 뒤로 넘어가 까무러치고 또 한 과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을 지니고도 저 덕칠이는 왜 그리 어리벙벙하고 겁이 많은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덕칠이는 체격은 장정만 했으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25이 넘은 나이에도 총각딱지를 떼지 못한 채 마을 사람들의 머슴살이를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덕칠아, 큰일 났다. 우리 소가 어디로나 도망갔다는구나. 어서 가서 찾아오너라. 그는 빠른 걸음으로 마을을 빠져나와 산길로 향했습니다. 소야,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산길을 헤매며 소를 찾던 덕칠이는 갑자기 여인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든 좀 도와주세요. 덕칠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숲을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니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젊은 여인을 발견했지요. 깍! 이대로 떨어지면 죽고 말 거예요. 덕칠이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절벽 끝에 누워 손을 뻗었습니다. 어서 내 손을 잡으시오.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덕칠이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덕칠이는 있는 힘껏 여인을 끌어올렸고 두 사람은 안전한 땅바닥에 나란히 쓰러졌지요. 휴,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을 뻔했어요. 덕칠이는 그제야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이마에 흘러내린 땀방울과 흙먼지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가릴 수 없었지요. 붉은 입술과 맑은 눈동자, 하얀 피부는 선녀가 내려온 듯했습니다. 아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덕칠이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말하자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냈지요. 제 이름은 연하라고 합니다. 저는 산 너머 마을의 무당 딸이에요. 저는 덕치라고 합니다. 그저 이 마을의 머슴일 뿐이요. 연하는 덕칠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갑자기 덕칠이의 손을 잡고 송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지요. 이런, 당신의 송금이 참으로 특이하군요. 뭐가 특이하다는 말이오? 당신은 미래의 큰 인물이 될 상이에요. 이 송금을 보니 당신은 앞으로 대감집 사위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아요. 덕칠이는 깜짝 놀라 손을 획 빼내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요? 나 같은 머슴이 어찌 대감집 사위가 된단 말이오? 그런 농담은 하지 마시오.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답니다.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이건 사실이에요. 덕칠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주인집 소를 찾으러 나왔는데 혹시 소를 보셨소? 아, 맞다. 방금 전에 검은 소 한 마리가 저 산길로 내려가는 걸 봤어요. 연하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며 덕칠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고맙소.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소. 잠시만요. 연하가 손목에서 붉은 천으로 만든 팔찌를 풀어 덕칠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정성껏 만든 부적이에요. 이걸 지니고 있으면 애군을 피하고 복이 찾아올 거예요. 덕칠이는 망설이다가 팔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꾸벅 인사를 하고는 소를 찾으러 산길을 내려갔지요. 이상한 여자였구먼. 무슨 대감집 사위라니. 덕칠이는 중얼거리며 팔찌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연하의 말이 자꾸만 맴돌았지요. 며칠 후 주인집 아주머니가 덕칠이를 불렀습니다. 덕칠아, 내일은 절에 쌀을 갖다 줘야 하는데 내가 좀 다녀오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양반집 마당에 서 있었고 연하는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디선가 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를 내 사위로 삼겠다. 덕칠이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땀이 온 몸을 적시고 있었지요. 이상한 꿈이구먼. 다음 날 아침 덕칠이는 쌀 2자루를 짊어지고 산중턱에 있는 절로 향했습니다. 그가 절에 도착했을 때 대웅전 앞에서는 화려한 가마가 서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아니, 오늘 절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덕칠이가 물었을 때 한 중년 스님이 다가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삼국 대감 따님이 기도를 드리러 오셨다네. 자네는 무슨 일로 왔는가? 저는 마을에서 쌀을 가져왔습니다. 스님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쌀자루를 창고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지요. 덕칠이는 무거운 쌀자루를 들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비켜요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덕칠이를 밀치는 바람에 그만 비탈길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지요. 으악. 덕칠이는 쌀자루와 함께 비탈길을 굴러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부드럽지만 단단한 것에 부딪혀 멈추었지요. 아이고, 아프다. 덕칠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누군가의 위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떤 여인의 가슴에 파묻혀 있었고 그 여인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 무례한 놈이 당장 비키지 못할까? 덕칠이는 화들짝 놀라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앞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젊은 아씨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깜짝 놀란 표정의 시비가 서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끄러져서 그만. 아가씨, 괜찮으세요? 시비옥분이가 급히 다가와 아씨를 극진히 살폈습니다. 아씨는 화가 난 표정으로 시비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아가씨, 이 무례한 놈 때문에 옷고름이 풀어졌어요. 덕칠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씨,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오. 시비는 아씨의 옷고름을 다시 고쳐매며 덕칠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같은 천한 놈이 아가씨의 몸에 손을 댔으니 당장 관가에 끌려가야 할 것이야. 덕칠이는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풋, 옥분아, 그만 놀려라.
불쌍하게도 저 총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구나. 아씨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12인 옥분도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렸지요. 아가씨, 제가 너무 심했나요? 저 총각이 정말 정신이 나간 듯하네요. 덕칠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씨가 웃음을 그치고 덕칠이에게 다가왔지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아씨는 덕칠이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저는 덕칠이라고 합니다. 덕칠이요? 참 특이한 이름이네요. 저는 영애라고 해요. 이 절에 기도하러 왔답니다. 덕칠이는 영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하도 아름다웠지만 영애는 그 아름다움이 더욱 고귀하게 느껴졌지요. 아가씨, 대감마님께서 찾으십니다. 멀리서 다른 시비가 부르자 영애는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가봐야겠네요. 쌀자루는 제가 사람을 보내 창고로 옮기도록 할게요. 몸 조심하세요, 덕칠씨. 영애와 옥부는 발걸음을 돌려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덕칠이는 그 자리에 망연히 서서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저런 고귀한 아가씨가 내 이름을 불러주다니. 덕칠이는 감격에 찬 마음으로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영애에게 가 있었지요. 그리고 잠시 뒤 주지스님께 인사를 마친 덕칠이는 절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불렀지요. 덕칠씨, 잠시만요. 돌아보니 좀 전에 그 시비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제 아가씨께서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옥부는 작은 비단 주머니를 덕칠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요? 아가씨께서 직접 수놓은 향주머니예요. 아가씨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이 참 순박하고 웃긴 사람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덕칠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향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옥부는 키득키득 웃으며 덧붙였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당신 정말 평생 여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가씨의 살결이 닿았을 때 그 표정이란. 덕칠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말씀 마시오. 저는 그저 머슴일 뿐이고. 아이고, 또 부끄러워하네. 암튼 조심해서 가요. 우리 아가씨는 상국 대감의 따님이시니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옥부는 장난스럽게 윙크를 하고는 달려가 버렸습니다. 덕칠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비단 주머니를 바라보았지요. 상국 대감의 따님이라 하.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덕칠이의 마음은 이미 절에 두고 온 듯했지요. 그날 밤 덕칠이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연하와 영애가 나타나 그에게 손짓하고 있었지요.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대감집 사위가 될 운명이에요. 덕칠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머니에서 연하가 준 붉은 팔찌와 영애가 준 향주머니를 꺼내 바라보았지요. 이게 다 무슨 일이람? 다음 날 덕칠이는 마을 우물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상구 대감의 행차시다. 덕칠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덕칠이라는 자가 있다고 하던데 어디 있는가? 마을 어르신이 덕칠이를 가리켰고 대감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너가 덕칠이냐? 예, 대감마님. 듣자 하니 내가 절에서 우리 영애에게 무례를 범했다고? 덕칠이는 얼굴이 창백해져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제가 미끄러져서 그만. 정말 실수였습니다. 대감은 엄한 표정으로 덕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가마에서 영애가 내려와 대감에게 다가갔지요. 아버님,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그분을 탓하실 것 없답니다.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덕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센 머슴이 필요한데 내가 우리 집에서 일하지 않겠느냐? 덕칠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국 대감의 집에서 일하라니 이게 무슨 일인지 믿을 수 없었지요. 저 같은 천한 놈이 대감댁에서 일해도 되겠습니까? 됐다. 내일 짐을 꾸려 우리 집으로 오너라.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두고 보겠다. 대감은 더 이상의 말 없이 가마에 올랐고 영애도 따라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덕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덕칠아, 내가 무슨 복이 터진 거냐? 상국 대감 댁에서 일하게 되다니? 주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다음 날 아침 덕칠이는 보따리를 싸서 상국 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감 댁에 도착하자 덕칠이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지요. 높은 담장과 화려한 대문, 넓은 마당과 수많은 행랑채가 그의 눈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가 덕칠이냐? 덕칠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문지기는 그를 안으로 안내했지요. 대감께서는 내가 정원과 마구간을 맡게 하셨다. 따라오거라. 덕칠이는 문지기를 따라 넓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몇 머슴들이 일하고 있었지요. 너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느냐? 덕칠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히 들려주었지요. 아하, 그래서 대감께서 널 데려오셨구나. 내 이름은 차돌이다. 여기서 10년째 일하고 있지. 차돌은 친절하게 덕칠이를 대해주었습니다. 그는 덕칠이에게 정원과 마구간 관리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했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감의 마음에 들게 일하는 거야. 대감께서는 깔끔하고 단정한 것을 좋아하시거든. 덕칠이는 열심히 차돌의 말을 듣고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힘이 세고 부지런하여 금세 일을 익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덕칠이가 정원에서 낙엽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담 너머에서 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옥분아, 그 꽃을 좀 꺾어줘. 덕칠이는 심장이 두근거림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영애와 옥분이 안채 정원을 거닐고 있었지요. 아가씨, 여기 이 꽃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 그것도 꺾어다오. 덕칠이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반집 안채 정원을 엿보는 것은 큰 죄였기 때문이지요. 어머, 저기 덕칠씨 아니에요? 옥분의 목소리에 덕칠이는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분이 담장 너머로 그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아가씨, 안녕하십니까? 덕칠이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영애도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고 살짝 미소를 지었지요. 잘 지내시나요, 덕칠씨?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가씨.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영애와 옥분은 다시 안채로 들어갔고 덕칠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영애의 미소를 떠올렸지요. 이 바보 같은 놈, 뭘 꿈꾸는 거냐? 덕칠이는 자신을 질책하며 다시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영애의 모습이 깊이 새겨졌지요. 그날 저녁 차돌이 덕칠이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덕칠아, 조심해라. 아까 내가 안채 쪽을 바라보는 걸 둘째 마님이 보셨다더구나. 둘째 마님이라니? 대감의 첩이시지. 대감의 본부인은 돌아가셨고 둘째 마님이 지금 안채를 다스리고 계신다. 아가씨의 의부서머니시지. 덕칠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차돌을 바라보았습니다. 큰일 났구먼. 아직은 괜찮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라. 둘째 마님은 매우 엄하시거든. 그날 밤 덕칠이는 초가을의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마구간 옆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또다시 연하와 영애를 만났지요. 어서 와요, 덕칠씨. 영애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연하는 그런 영애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보셨죠? 제 예언이 맞아가고 있어요. 덕칠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밖에서는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고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지요. 미쳐버리겠구먼. 왜 자꾸 꿈에 영애 아씨와 연화가 나타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덕칠이가 마당을 청소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인 하나가 그를 불렀습니다. 덕칠이 둘째 마님께서 널 부르신다. 덕칠이는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둘째 마님이 자신을 부른다니 분명 안채를 엿본 죄를 물으려는 것이 틀림없었지요. 어서 씻고 안채로 가거라. 덕칠이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안채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40대 중반의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지요. 내가 덕칠이냐? 둘째 마님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예, 마님. 고개를 들어라. 내 얼굴을 좀 보자. 들은 대로 건장하고 잘생긴 총각이로구나. 덕칠이는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제 내가 안채 정원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만 그건 그리 큰 잘못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해라. 죄송합니다, 마님. 그런데 너 글은 아느냐?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머슴일 뿐이라.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 주마. 덕칠이는 깜짝 놀라 둘째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마님이 자신에게 글을 가르쳐 준다니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요. 저 같은 천한 놈에게 글을 가르쳐 주다니. 내게는 이유가 있느니라. 앞으로 매일 저녁 일을 마치면 내 처소로 오너라. 내가 너에게 글을 가르쳐 주마. 덕칠이는 어쩔 줄 몰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가거라.
덕칠이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안채를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요. 과부마님이 왜 자신에게 그를 가르쳐 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구간으로 돌아오자 차돌이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둘째 마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그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 뭐라고? 그를 가르쳐 주신다고? 이상하군. 둘째 마님께서 머슴에게 그를 가르쳐 주신다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덕칠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날 저녁 덕칠이는 일을 마치고 둘째 마님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둘째 마님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책과 붓 그리고 종이들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오늘부터 너에게 글자부터 가르치마. 이건 천자다. 하늘천이지. 둘째 마님은 붓을 들어 종이에 천자를 써 보였습니다. 덕칠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이제 너도 써보려무나. 덕칠이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기에 그 감각이 낯설었지요. 그가 조심스럽게 종이에 획을 그으려 하자 둘째 마님이 그의 손을 잡아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란다. 천천히 정성껏. 둘째 마님의 부드러운 손이 덕칠이의 투박한 손을 감싸 앉아 덕칠이는 그 따스함에 마음이 흔들렸지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처음 치고는 훌륭하구나. 너는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구나. 둘째 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덕칠이를 칭찬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지요. 덕칠아, 내가 너에게 글을 가르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말해줄 수 없구나. 다만 너는 열심히 배우기만 하면 된다. 알았느냐? 예, 마님. 좋다. 이제 가거라. 내일 저녁에 다시 오너라. 덕칠이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느껴졌지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둘째 마님은 덕칠이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뿐만 아니라 예절과 행동거지, 심지어 시까지 가르쳤지요. 덕칠아, 너는 정말 빠르게 배우는구나. 이제 내가 쓴 시를 들려주렴. 덕칠이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이 쓴 시를 읊었습니다. 가을 산홀로 걷네. 낙엽 위에 설이 내리고 산새 소리 귓가에 맴돌며 청명의 마음속 그 이름 부르네. 둘째 마님은 놀란 표정으로 덕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훌륭하구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다고 누가 믿겠느냐? 덕칠이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 시는 영예를 생각하며 지은 것이었지요. 모두 마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안에 이미 그런 재능이 있었던 것이란다. 나는 그저 그것을 끌어내준 것뿐이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었으니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되었구나. 다음 단계라니요?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정원과 마구간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대감의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고 심부름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마님, 제가 어찌 그런 일을... 걱정 마라. 내가 이미 대감께 말씀드려 놓았다. 대감께서도 너의 성실함을 인정하셨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님. 덕칠이의 마음은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였지요. 대감의 서재에서 일한다는 것은 영예를 더 자주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덕칠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연하가 준 붉은 팔찌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연하의 예언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듯했지요. 정말로 내가 대감집 사위가 될 운명인 것일까? 덕칠이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는 다시 연하를 만났지요. 잘하고 있어요, 덕칠 씨.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있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덕칠이는 대감의 서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을 정리하고 대감이 필요로 하는 문서를 찾아주는 일을 맡았지요. 그의 빠른 학습 능력과 성실함은 대감의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덕칠이냐? 어느 날 대감이 서재에 들어와 덕칠이에게 물었습니다. 예, 대감 마님. 둘째 부인이 내가 글을 빠르게 배우고 있다고 하더구나. 정말 그러냐? 마님의 가르침 덕분에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앞으로도 성실히 배우거라.
언젠가 너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지도 모르겠구나.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대감은 더 이상의 말 없이 서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덕칠이가 서재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영애가 들어왔지요. 아버님 계신가요? 영애는 서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덕칠이를 발견하고는 미소를 지었지요. 아, 덕칠 씨. 아버님은 어디 계신가요? 대감마님께서는 조금 전에 나가셨습니다. 아가씨. 그래요? 아버님께 드릴 책을 가져왔었는데 영애가 책을 들고 망설이는 표정을 짓자 제가 대감마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덕칠 씨. 영애는 미소를 지으며 책을 덕칠이에게 건넸는데 그들의 손이 스치자 덕칠이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요. 저기, 덕칠 씨는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나요? 예, 둘째마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머슴에서 서재 일까지 하게 되다니. 덕칠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가 봐요. 아가씨의 말씀이 과분합니다. 영애는 덕칠이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옥분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아가씨, 둘째마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 그럼 이만 가볼게요. 덕칠 씨, 아버님께 꼭 책 전해주세요. 영애는 옥분과 함께 서재를 나갔습니다. 덕칠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영애가 남긴 향기를 맡았는데 그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지요. 이런 감정을 가져선 안 되는데 이 바보 같은 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 후로 덕칠이는 매일 자신을 질책했지만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애에 대한 감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지요. 어느 날 밤 덕칠이가 둘째 마님에게 글을 배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덕칠아, 이제 내가 너에게 글을 가르치는 이유를 말해주마. 사실 나는 널 이 집의 사위로 삼으려 하고 있다. 덕칠이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둘째 마님의 말이 연하의 예언과 일치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마님, 저는 이 댁의 머슴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너는 성실하고 총명하며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눈에 들었다. 둘째 마님의 말에 덕칠이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사위로 삼으려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지만 대감마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대감은 내 말을 듣는다. 걱정하지 말거라. 다만 너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감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예, 마님. 더욱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덕칠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 딸 채란이는 올해 17이다. 아직 어리지만 너와 잘 어울릴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이다. 마님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덕칠이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글을 배우며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지요. 그날 밤 덕칠이는 꿈속에서 다시 연하를 만났습니다. 연하는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조심하세요, 덕칠 씨. 둘째 마님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당신을 이용하려 합니다. 덕칠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님이 날 이용한다니 대체 무슨 뜻일까? 덕칠이는 연하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님이 자신을 채란이와 혼인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다! 아가씨가 납치됐다! 하인들의 외침에 덕칠이는 깜짝 놀라 마당으로 뛰어나갔지요. 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감은 분노한 표정으로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둘째 마님은 창백한 얼굴로 그 옆에 서 있었지요. 어떻게 된 거지? 덕칠이는 가까이 있던 차돌에게 물었습니다. 영애 아가씨가 오늘 아침 일찍 옥분과 함께 뒷산절에 기도하러 갔다가 도적대에게 납치당했다고 해. 옥분이 간신히 도망쳐와서 알렸어. 옥분, 자세히 말해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옥분은 덕칠이를 보자 울음을 그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지요. 우리가 뒷산절로 가는 길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도적들이 나타나더니 아가씨를 잡아갔어. 몇 명이었어? 어디로 갔지? 다 5명 정도였어. 북쪽 산길로 향했어. 대감마님, 제가 아가씨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내가 어찌 도적대를 상대할 수 있단 말이냐? 이미 포졸들을 보냈다. 너는 내일이나 하거라. 대감마님,
저는 그 산길을 잘 압니다. 뒷산 절 주변도 모두 훤히 알고 있지요. 제가 포졸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대감은 잠시 덕칠이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즉시 돌아와야 한다. 알았느냐? 예, 대감마님. 덕칠이는 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품 안에 숨겨둔 연하의 붉은 팔찌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목에 단단히 묶었지요. 부디 애군을 막아주길. 그리고 다시 마당으로 나가 대감이 보낸 포졸들과 합류했습니다. 10명의 포졸들이 이미 말을 타고 준비하고 있었지요. 덕칠이와 포졸들은 빠르게 대감 댁을 떠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옥분이 말했던 숲에 도착하자 덕칠이는 말에서 내려 자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국은 5명의 사람과 3마리의 말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가씨는 누군가와 말을 같이 탔을 것입니다. 포졸들은 놀란 표정으로 덕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덕칠이는 자신있게 말하며 북쪽 산길로 향했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저 바위 뒤에 누군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포졸들은 말을 세우고 바위를 주시했는데 잠시 후 바위 뒤에서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나타났지요. 도적이다! 잡아라! 포졸들이 외쳤고 도적은 당황하여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이는 주저하지 않고 말에서 뛰어내려 도적을 추격했지요. 저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가씨는 어디 있지? 말해! 덕칠이는 도적의 복면을 벗겨냈습니다. 도적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덕칠이를 바라보았지요. 말하지 않을 거다. 덕칠이는 화가 나서 도적의 옷깃을 움켜쥐었는데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했지요. 말하지 않으면 내 목숨은 없다. 알았어. 말하겠다. 아가씨는 저 북쪽 계곡 너머 폐가에 있다. 우리 두목이 그곳에 있어. 포졸들은 덕칠이를 따라 계곡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들이 계곡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지요. 저기 폐가가 보입니다. 덕칠이가 가리킨 곳에 낡은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집 주변에는 말 3마리가 묶여 있었고 문 앞에는 2명의 도적이 지키고 있었지요. 어떻게 하면 좋지? 포졸이 묻자 덕칠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지요. 제가 먼저 가서 도적들의 주의를 끄겠습니다. 그동안 뒤로 돌아 아가씨를 구출하십시오. 위험하지 않겠느냐? 걱정 마십시오. 좋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러자 덕칠이는 숲에서 나와 의도적으로 나뭇가지를 밟아 소리를 냈지요. 누구냐? 도적들이 소리치자 덕칠이는 잽싸게 다른 방향으로 달려 소리를 냈지요. 여기 누가 있다! 도적들은 덕칠이의 소리를 따라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덕칠이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 숨었지요. 어디 있지? 방금 여기 있었는데! 도적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포졸들은 뒤쪽에서 폐가로 접근했다고. 덕칠이는 나무 위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지요. 포졸들이 폐가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침입자다! 도적들의 외침이 들렸고 곧 칼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지요. 덕칠이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나무에서 뛰어내려 폐가로 달려갔습니다. 폐가 안에서는 이미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도적들과 싸우고 있었고 구석에는 밧줄에 묶인 영애가 앉아 있었지요. 아가씨. 영애는 눈물 어린 눈으로 덕칠이를 바라보았지요. 덕칠씨, 여긴 어떻게? 곧 구해드리겠습니다. 덕칠이는 영애의 묶인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지요. 조심해요. 영애의 외침에 덕칠이는 재빨리 몸을 돌렸는데 도적 하나가 칼을 들고 그에게 달려들고 있었지요. 덕칠이는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칼끝이 그의 팔을 스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아픔을 참고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근처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어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상대하겠다고? 우습구나. 도적 두목은 비웃으며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덕칠이는 막대기로 칼을 막으며 뒤로 물러섰지요. 아가씨를 데려간 이유가 뭐냐? 돈이지. 바보 같은 놈. 상국 대감의 딸이라면 몸값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도적 두목은 계속해서 덕칠이를 공격했습니다. 덕칠이는 필사적으로 방어하며 조금씩 뒤로 물러났지요. 그때 덕칠이의 팔에 묶인 연하의 붉은 팔찌가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적 두목은 그 빛에 눈이 부셔 잠시 주춤했지요. 무슨 요술이냐? 덕칠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막대기로 도적 두목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덕칠이는 재빨리 막대기를 두목의 목에 겨누었지요.
움직이지 마시오. 도적 두목은 겁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포졸들이 다른 도적들을 제압하고 덕칠이에게 다가왔지요. 덕칠이, 괜찮느냐? 예, 괜찮습니다. 아가씨부터 구해 주십시오. 포졸들은 도적 두목을 붙잡고 덕칠이는 다시 영애에게 돌아가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덕칠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가씨, 영애는 덕칠이의 다친 팔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팔이 다쳤어요. 이건 다 저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가씨, 작은 상처일 뿐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영애는 자신의 치마를 찢어 덕칠이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아씨,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대감께서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요. 포졸들은 도적들을 묶어 말에 태우고 영애는 덕칠이와 함께 말을 탔습니다. 그들은 해질녘에 대감댁으로 돌아왔지요. 영애야, 다치지 않았느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괜찮아요, 아버님. 덕칠씨가 구해줬어요. 대감은 놀란 표정으로 덕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우리 영애를 구했다고? 대감님,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포졸님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대감은 감동한 표정으로 덕칠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딸을 구해주어 고맙다.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대감마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감은 덕칠이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받은 듯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좋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내 공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대감은 영애를 구한 공으로 큰 잔치를 열었고 덕칠이는 처음으로 대감의 식탁에 초대받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덕칠아, 오늘 내 용기와 지혜가 없었다면 우리 영애를 구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고맙구나. 둘째 부인이 나에게 내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내가 얼마나 빠르게 글을 배우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말이다. 그때 덕칠이가 둘째 마님을 바라보았는데 마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앞으로 너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다. 내 집의 별실 선비로 삼겠다. 덕칠이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별실 선비란 양반 집안에서 문서를 관리하고 자제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위치였지요. 아닙니다요. 대감마님, 저는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다.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대감의 확고한 태도에 덕칠이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지요.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덕칠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지요. 이게 다 꿈은 아니겠지.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칠이가 돌아보니 영애가 서 있었지요. 아가씨,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영애는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덕칠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닙니다. 아가씨,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애는 덕칠이의 앞에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가씨. 영애가 덕칠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향기가 덕칠이의 코를 간지럽혔지요. 저 사실은 덕칠씨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가씨, 저는 그저 천한 머슴이고. 신분이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지만 대감마님께서는. 아버님은 이미 당신을 인정하셨어요. 오늘 일로 더욱 그러하시고요. 영애는 덕칠이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사실은 제가 아가씨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덕칠이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는데 영애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덕칠씨.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칠이는 영애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고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만났지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이 집의 머슴, 덕칠이가 아니에요. 별실 선비님이시죠.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영애는 다시 한번 덕칠이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덕칠이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달았지요. 그날 이후 덕칠이는 정말로 대감 집의 별실 선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감의 문서를 관리하고 어린 자제들에게 글을 가르쳤는데
그의 성실함과 지혜는 대감의 깊은 신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마님은 덕칠이와 영애의 관계를 알고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덕칠이를 자신의 딸 채란이와 혼인시키려 했기 때문이지요. 덕칠아, 너는 나를 배신했다. 죄송합니다, 마님. 하지만 저는 영애 아가씨를 사모합니다. 내가 너를 키워낸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이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둘째 마님도 덕칠이와 영애의 사랑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덕칠이가 별실 선비가 된 후에도 변함없이 마님을 전처럼 존경하고 따랐고 채란이를 친동생처럼 챙기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도 누그러졌지요. 그리고 결국 대감은 덕칠이와 영애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그들의 혼례는 화려하게 치러졌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지요. 혼례 날 덕칠이는 멋진 관복을 입고 말을 타고 대감댁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닌 당당한 양반의 모습이었지요. 이 사람 덕칠이를 오늘부터 우리 가문의 사위로 맞이한다. 대감의 선포에 모든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대감마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혼례식은 화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큰 대청마루에는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고 풍악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지요. 그런데 혼례식이 끝난 후 덕칠이는 마당 한쪽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연하였지요. 축하해요. 덕칠씨, 제 예언이 맞았죠? 덕칠이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다 덕칠씨의 운명이었어요. 저는 그저 그걸 알려드렸을 뿐이죠.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덕칠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연하는 다른 하객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신혼 첫날 밤, 덕칠이와 영애는 화려하게 꾸며진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초롱불이 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창밖에서는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덕칠씨. 영애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덕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애,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었소.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덕칠씨의 아내가 되다니. 나도 마찬가지요. 내가 어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싶소. 이제 우리는 평생 함께할 거요. 덕칠이는 천천히 영애에게 다가가자 그녀가 나직히 말했습니다. 옷고름이 너무 단단히 메어져 있네요. 덕칠이는 그녀의 말에 조심스럽게 그녀의 옷고름에 손을 가져갔고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총각 딱 지를 때는 그 밤 덕칠이는 진정한 남자가 되었고 영애는 진정한 여인이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덕칠이는 행복한 미소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아직 잠든 영애가 누워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요. 정말 이게 꿈이 아니군.